그새 좀 나와 있거든요. 제목이 OECD 20개국 재산세 성장 억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가 네. 잘 아시다시피 작년하고요 올해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시가격과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관련 세율을 대폭적으로 인상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소위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대상으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징벌적 과세라고 자기들은 표현했죠. 제가 표현하기에는 약탈적 과세라고. 그러니까 이 세율이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가 2배,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목도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 이제 가입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YS 대통령이 어차피 세금은 우리가 이제 총수요 총공급적인 측면에서 성장에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러한 재산세, 여기서 이제 제가 재산세라는 용어 정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산세가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세 관련된 재산세에 한정된 좁은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재산세는 전체 광의의 의미의 재산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는 property tax인데, 금융자산을 포함해서 부동산, 모든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류는 OECD 기준에 따라서 정의를 했는데요. 뭐냐면은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부과되는 취득, 보유, 거래에 따라 행해지는 모든 세금, 이걸 이제 재산세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취득 단계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데 거래 단계, 매각 단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여기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ECD 기준에 의하면. 그것은 이제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개인 소득세로 들어가고,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법인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포함이 안 되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취득세하고 보유세, 쉽게 말하면 보유세는 이제 우리 좁은 의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증여세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다 토탈해서 집계하게 재산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재산세 카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 조세를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세와 재산세 이렇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소득이 붙어야지 세금이 매겨지는 게 원칙이죠. 근데 재산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또는 취득하고 있는, 또는 그걸 팔았거나 할 때, 거래할 때 이런 단계에서 세금이 붙으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경제학적인 의미로 보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선진국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후진국 이런 데서는 재산세를 거의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산의 종류와 프로퍼티의 종류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나 어떤 실물자산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 자본 축적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물이죠. 그래서 자본 축적을 성장 단계에 있어서는 자본 축적을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 축적에 장애가 되는 그런 재산세는 성장을 도약하기 시작하는 나라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성장이 도약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소득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정체되니까 소득세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 과세의 여러 가지 목적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 여러 가지 그 세수나 지방의 관료들 그다음에 어떤 사회복지 공공재단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되게 돼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주로 이제 재산세가 많이 거둬지고 있고 그럼 선진국에서 재산세의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 제가 대충 2019년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5%나 내외입니다. 전체 조세 총 비중 내에서 5% 내외. 우리나라로 따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 그러니까 GDP 대비 총 조세에 대한 부담률이 OECD 35개 회원국 중에 29위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조세를 그렇게 많이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한해서요. 하지만 재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재산세는 7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모두의 양도소득세는 재산세에서 제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OECD 통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일부의 나라, 예컨대 그리스나 이런 데서는 이 양도소득세도 지들은 그냥 보고할 때 재산세 합해서 그냥 보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통계적인 나라들마다 이 격차를 빼는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3위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2019년도 현재도 높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거의 뭐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금지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금 올리는 걸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을 늘려야지 사실은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서론이 길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올라갔으면 사실은 이제 그 세계 각국의 조세 역사를 보면요, 정부가 무리하게 또는 이제 그 왕권 체제 하에서도 무리하게 세수를 거둘 때 국민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으로까지 발전이 됐죠. 미국도 우리 신생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역사가 짧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영국의 그 처음에 식민지였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버스턴 티 파티라고 해서 이 차를 그냥 영국에서 갖고 오면서 거기다가 또 무리하게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고요. 1773년부터 시작해서 위스키 조세 거의 반란. 그다음에 이제 1978년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미국의 재산세는 다 지방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주별로 다 각기 다르게 좀 책정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발의한 13 해갖고 매년 작년보다 2% 추가를 못해요, 재산세를. 우리나라 같이 각자의 종부세를 이렇게 하면 갑자기 뭐 2배, 3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다는 얘기죠. 매사추세츠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콜로라도의 Bill of Rights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TEL이라고 나온 건 Tax and Expenditure Limit인데 조세나 지출 제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고용이나 성장을 위해서 조세를 함부로 늘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마다 그걸 아주 강경하게 아까 말한 이렇게 사유재산을 침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경하게 맞서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어떤 인상폭은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재산세는 얼마나 전체적인 성장에 네거티브 효과를 주느냐 그것을 그래서 이제 뭐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노머티브와 파지티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 노머티브한 입장은 제가 여러모로 다 떠들 수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말을 하고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이걸 파지티브한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좀 얼마나
부정적인 효과가 미치느냐 이것을 좀 시각적으로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선행 연구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포토바, 제임스 포토바는 이제 MIT 아마 뭐 차기의 노벨상 수상을 좀 제가 볼 때는 대상자 중에 한 명으로 될 것 같은데, 뭐 포토바 루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도 상당히 나쁘다. 그 성장에 굉장히 나쁜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한시켜야지 성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대의 학자도 있습니다. 홍콩 여자 학자인데 류잉이라는 여자 학자는 자 쉽게 말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에 대한 자본 축적이 된 나라들은 재산세를 더 걷고 있고 자본 축적이 좀 덜 된 나라들은 재산세를 덜 부호 성장을 더 걷고 있는데 이 모든 그 나라들에 있어서 그 재산세를 거두는 건 그나마 소득세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좀 덜하다 이렇게 이제 좀 반대적인 논거를 폈고요. 토스넨 아브사비드도 좀 비슷한 논거를 폈습니다. 그다음에 스톤 만델러는 아까 포토바 루벤과 같은 비슷하게 이렇게 좀 재산세의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위축시키니까 뭔가 좀 효과가 나더라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냥 뉴욕 앤 구아가와라고 해서 이제 인도는 뭐 제가 볼 때 선진국의 반열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오히려 이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직접적으로 성장에 타격을 주지만 재산세 자본거래세는 오히려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연구 논문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리그레션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29개년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12월에 29개년도까지 보려니까 OECD 35개국 중에서 통계가 없는 통계가 계속 이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나라를 빼고 그래서 20개국으로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하고 다이렉트리 비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어느 정도 시차를 반영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기 년도 성장하고 현재의 재산세율 그거를 비교하는 게 가장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적고요. 그래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그냥 다이렉트리 비교해갖고 이제 그 재산세율하고 경제성장률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에 멈췄는데 사실 이제 재산세율이라는 거는 정책 변수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 변수가 정부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위 지가가 상승하면 거기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응적으로 또 세율을 좀 높여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으니까 그 정책적 변수라는 이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투 스테이지 리스크 스퀘어를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간접 효과로 그걸 명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이제 패널 리그레션이니까 이제 픽스드 이펙트, 뭐 랜덤 이펙트, 그다음에 이제 PSAR, 패널 스페시픽 코릴레이션 같은데요. 뭐 이건 뭐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형은 생략하고요. 기초 통계량 면에서도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쓸 수 있는 패널 스페시픽 코릴레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추정도 보니까 저희 빨간 데 보시다시피 PT가 이제 재산세입니다. Property Tax. 그거가 이제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19.89%를 미쳤고요. 그 아래 HP는 이제 하우스 프라이스입니다. 주택 가격 변수인데 주택 가격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경기 변동이나 또는 뭐 건축 경기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이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택 경기는 오히려 이제 좀 더 성장에 좀 포지티브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조세 부담률입니다. 전체 조세 부담률인데 재밌는 거는 조세 부담률이 늘리면은 성장이 둔화되는 효과가 재산세를 늘려서 성장이 둔화되는 효과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재산세가 더 나쁜 효과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 패널 이제 분석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에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실질 변수니까 당연히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 아래 이제 하우스만 테스트인데 하우스만은 이제 카이스퀘어 통계량으로 저게 이제 예를 들어서 픽스 디펙트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널 하이포테시스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확률 효과는 이제 그것을 부정을 시켜서 픽스 디펙트가 더 낫다. 근데 이제 PSAR은 부정을 못 시켰죠. 그래서 PSAR이 제일 가장 좋은 통계량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간접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책 변수니까 first stage에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도 거, 그다음에 이제 조세 부담률, HP가 주택 가격 상승률, 그거에 의해서 재산세율이 결정된다라고 봤고, 그렇게 해서 fitted value가 다시 한번 성장률에 미치는 투 스테이지로 봐서 효과를 보니까 마이너스 2.5952. 그래서 아까 이 전에 이 전에 보는 것보다 13배고요. 효과를 봤다. 이게 무슨 임플리케이션을 갖는가? 바로 그렇죠. 정부가 함부로 쉽게 말해서 여기는 뭐 주택 가격하고 소비자 물가하고는 좀 비슷한 항목을 왜 넣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주택 가격은 소비자 물가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부가 예컨대 저런 식으로 정책 변수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정적인 효과가 났다. 이런 걸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개국 30개 년도에서 재산세가 1%포인트 올리면은요, GDP를 마이너스 0.2%포인트 내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 효과가 또 이 소위 간접 효과가 더 크게 나오는 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재밌는 거는 전체 조세 증가보다 오히려 재산세가 더 악영향이 크다. 이게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강탈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그냥 실증 분석 결과만을 갖고 봤을 때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런 이 세제 이런 정책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빨리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3주제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부대학원의 이상식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에서 학회 참석을 가능한 자제하고 해가지고 좀 참석하는데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자, 오늘 3주제는 지금 벌써 끝내서야 될 시간에 지금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의 직권으로 좀 토론을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느끼는 건데 토론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말씀하시는데 뒤에 있는 분은 할 말이 없어요. 앞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 한 분당 2분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2분에 맞춰 주셔도 20분 초과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2분 내에 토론을 하시려면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또는 2개 정도만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농구에 대한 비판보다는 가능하면 어떻게 보완을 하면 더 좋은 게 되겠다 하는 좋은 방향으로 해서 2분 정도의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을 넘어가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눈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을 지켜주셔서 4주제, 5주제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종대학교의 조덕근 교수님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네. 마이크가 없어요? 여기?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권우 국제사회부의 권우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본인 소개는 하셔야죠. 그래도 네, 하시고 한두 개씩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국제사회대학교 권호봉 교수입니다. 네, 우선 이 논문 제목 김병민 교수님 상당히 좀 많이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주제가 보니까 전번에 제가 여기 6개월 전에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유형별 부동산 정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엄청 비판했는데 교수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많이 배운 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재산세가 동결 효과 때문에 이 조세 부과로서는 부적당하고 이 소득세 위주로 해야 된다. 그거에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서 한 수 배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 이 논문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외국 사례를 하다 보니까 이 한국 사례에 비춰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까 그게 아마 교수님 좀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미처 연구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재산세가 이게 종합부동산세하고 이게 재산세하고 이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위헌 논리가 많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교수님의 생각을 좀 고민을 듣고 싶고요.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좀 지적이 아니고 의문점을 가진 거는 51페이지에 최종 모형 설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을 보면은 이제 재산세 감세율이 이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옆에도 보니까 이제 HP 주택 가격 상승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또 그 밑에 내려가니까 이 시기에서 이 재산세 감세율을 이제 종속 변수로 하고 여기에 미치는 또 변수로 또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 또 소비자 물가 상승 이게 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게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이제 작성하신 논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5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쯤 보면 정부가 재산세 감세율을 결정하면서 단순한 정책 변수로서 2차적 효과를 무시한 채 주택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 부담 같은 1차적 효과만을 반영할 경우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 재산세 감세율이 독립 변수가 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뭐냐면은 주택가격 상승률 자체가 종속 변수가 돼가지고 시기와 좀 약간 배치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좀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고요. 첫째는 이제 아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혼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위헌 논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식 모형, 식 1, 2, 3에서 이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조금 혼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저는 전문대식을 하고 다시 요새 여의도에서 아들 같은 대표이사를 모시고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 잠깐 느낀 거는 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음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 이 두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밝히고자 하는 게 무슨 경제성장 기여하는데 경제성장이 얼마나 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도서관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봤더니
부동산하고 조세가 같이 결합된 논문들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찾아보니까 김성순 교수님이 쓰신 조세 구성 및 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카피해 보니까 이 논문과 많은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이정표 중장님께서 급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랬었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굉장히 높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광범위한 주제이고 어떤 그 세금도 무슨하시면서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때 노무현이나 문재인 여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단순화시켜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신한대학교 김승욱 교수입니다. 그 논문을 잘 봤고요. 일단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뜨거운 주제인데요. 김병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일단 개인적인 그 생각은 이제 교수님께서 서론에서 그 세금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다만 이 논문 가지고 그런 게 다 입증이 됐다고는 저는 조금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지금 계량 모양을 돌리셨는데 57페이지 보시면 R스퀘어 값이 0.1333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종목 변수를 경제 GDP 성장률로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재산세 세율이 그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보려면 다른 여러 가지 변수로 통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모형이 선별률이 좀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의 영향 같은 걸 좀 논할 수 있는 거거든요. R스퀘어 값이 너무 좀 작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인구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의 향상이라든지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변수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갖고 뭐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뭐 조세 부담률 요 정도만 놓고 이제 분석을 하니까 계량을 돌리면 나오긴 나오는데 과연 이게 경제 성장에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과연 제대로 통제돼가지고 설명이 됐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 보통 우리가 그 보유세,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조세 그 보유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때는 보통 실질 그 조세율을 좀 많이 따집니다. 실질 가격 대비 조세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뭐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과 그다음에 세율 뭐 그다음에 여기 감면인데 여기서는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을 이제 놓으셨는데 보통 사실 이제 일반적인 학자가 보통 하는 툴은 아닌데 보통 이제 아까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그 수치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높게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툴을 쓰셨다고 좀 생각이 된다.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실질 가격 대비 조세 부담률을 많이 얘기하고 그건 여전히 우리나라가 좀 아직은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을 재산세 부담률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제 성장률과 재산세가 이제 관계를 보셨는데 거꾸로 저는 좀 선진국들이 지금 재산세 뭐 부담률이 좀 높아진 게 거꾸로 경제 성장률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췄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재산 가치가 올라가고 세금이 더 쳐서 그런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은 거꾸로 재산세율이 경제 성장률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셨는데 저는 거꾸로 성장률이 안 좋으니까 각국의 정부들이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재산세율이 올라가고 그런 역의 인과관계가 좀 오히려 있지 않냐는 생각이 있고 이런 인과관계는 어떻게 보면 뭐 통계를 돌린다고 나타나는 건 아니고 연구자 스스로 어떤 논리적인 또 백그라운드인 그런 걸 입증해야 되는 문제니까 단순히 그 통계치가 유의 수준에 입각했다고 해서 이게 입증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신 논문이고요. 어쨌든 뭐 저도 많이 배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토론을 맡게 된 김포대학교 교수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첫째 지금 현재 논란되고 있는 그 재산세 증인 문제라든가 종합부동산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 논리 근거라든가 근거로
이 OECD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과연 이게 과연 OECD 20개국하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를 일반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OECD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하는 정도의 의미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상당히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냐. 그래서 OECD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서 일반화시키는 건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모형에서 보면 독립변수도 그 조세부담률하고 재산세 부담률을 가지고 썼는데, 사실 그 조세부담률이 그 총조세도 GDP로 나눈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재산세 부담률도 이게 같은 GDP로 나눈 건데 이게 같이 독립변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대중공소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형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세율하고 총조세율하고 그다음 재산세 부담률 이 부분을 좀 분리를 해서 수정된 조세 부담률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경제 성장률에서 그 마지막에 그 추정한 그 뭡니까? 그래서 그 추정을 한 거에 보면은 이게 다 비율 변수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1% 성장을 했을 때 여기 13배나 큰 유의미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260%거든요. 250% 정도. 즉 경제 성장률이 1% 그 재산세율이 1% 증가를 시켰을 때 경제 성장률이 259%, 약 260%가 줄어든다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하다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연 OECD에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거는 아마 기계적인 어떤 모형을 돌려서 결과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조세부담률에 대한 그 독립변수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 또 어떤 그 기계적인 이런 분석 결과에서 조금 무리한 부분에 해석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김석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그 세트리스 파리부스를 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거시경제 모형에서 보통 그 알스퀘어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알스퀘어가 보면은 0.1, 13 이런 수준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그 경제 성장률이 재산세율이 1% 올라가면은 경제 성장률이 260%가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국대학교에 있는 박병석 교수입니다. 조세로 인해서 그 논문을 쓰는 논문을 좀 오랜만에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논문을 쓸 때 힘든 점이 딱 두 가지 나타납니다. 저도 사실상 박사 논문을 쓸 때 조세 정책으로 써봤는데요. 어떤 게 딱 걸리냐면 기본적으로 선행 논문의 차별화가 걸립니다. 사실상 재산세가 꼭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세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거라고 만족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또 하나 더 걸리는 문제는 재산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률 당연히 부담이 더 커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걸 어떤 변수를 통해서 재산세가 왜 다른 정책 세율보다 더 좋은 어떤 변수를 만들어냈는지를 우리 뽑아내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논문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상당히 OECD 20개 국가랑 좀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어떤 논문을 꺼내려고 어떤 많은 노력을 했던 근거가 나타났고요. 좀 경제적으로 더 들어가면 재산세율이 높아서 사실상 경제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보다는 다른 변수인 금리라든가 뭐 다른 형태로서 특히 실제 세율만 건드려서 이 부동산의 흐름을 잡는 것보다는 공급량을 늘리던 다른 형태의 정책적 변수를 끌어주거나 해서 사실상 더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좀 더 논문의 후반부에 더 기록을 해준다면 좀 더 완성된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논문 수진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의 유원선님이십니다. 본 연구를 이렇게 보니까요, 재산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그 논조는 세금 전가 그리고 가격 급등, 거래 위침을 이제 바탕에 두고 있는데
이는 이제 미시적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인은 그 재산세 일정인 그 정부세를 거시적으로 잠깐 더듬어 봤더니요. 이 정부세가 2005년도에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고액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제 또 명령이 되어 있었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 도모, 지방재정 균형 발전, 그다음에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바지, 뭐 이런 미명 아래 시작이 됐던 건데, 아시겠지만 대상 부동산, 그러니까 고액 부동산이 상당히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정규 뭐 10등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부동산 가격 안정은 정말 진짜 했는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부동산가 안정을 기여하기 전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 폭등을 여러분들은 목도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재정 균형 발전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의 그 지방 수도권 이외의 그 부동산을 대척하는, 그래서 이제 1가구 1주택을 만들면서 그 종부세 배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은 보유세 인상 한도를 연 2%로 한정되어 있고요. 또한 거기다가 그 재산세 낸만큼 소득공제를 해줌으로 종합적인 배려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산 총액과 무관하게 다주택자의 그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보유주택 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맹점, 그 다음에 그 국민 재산권 침해, 그다음에 조세 형평성 혜택, 그다음에 지방 경제 낙후라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데요. 제가 불현듯 전에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그 수도권 인구분 산정책에 따라서 그 분교 설립이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대학교에 분교를 설립하는 유행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2020년도 여기 와서는요, 전 인구의 한국 국민 전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좀 살고 있는 아주 문제점이 크게, 그러니까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잠깐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에도 그 물타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도 물타기 있죠. 그 도처의 강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어저께 2018년도에 그 제정된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면밀히 보니까요. 범행의 상습성, 그 다음에 위험 정도를 가늠하지 않은 채 2회 이상 위반 시에 대한 가중처벌, 이것은 법 감정에 부합하지만은 과도한 법정형, 그 다음에 법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결국은 법 질서 안정을 해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종부세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오세준입니다. 현재의 그 정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의미 있고 시적절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종부세가 부과가 됐죠. 그래서 최소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또 주택부동산들이 전 국민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연구가 부동산 학계에서 왜 많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까지 정부가 25차례 이상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왜 이런 학계에서는 목소리가 없었나 참 궁금해하고 아쉬워했던 차에 이런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그 연구를 맞이하게 되어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재산 약탈, 강탈 효과다, 그리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신 경우를 저는 지금까지 별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보면은 부동산 학계에 종사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동의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재산세, 특히 그 종부세 이런 이슈들이 나랑은 상관없다, 뭐 전 국민의 2%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나하고도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없다고 해갖고 종부세를 안 낸다고 해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 기사를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종부세 부과받은 사람들은 다 그것을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를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뻔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 특히 나서서 비판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그 수많은 부동산 관련 학회들은 그동안 이런 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향후에라도 이후에라도 그 개인적 차원이 어렵다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학회 차원으로라도 나서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냈을 때 비판적 목소리로 그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건대학교 박사입니다. 이 논문을 처음 접했을 때 상당히 앞에 교수님들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많이 반가웠고 더 늘 저도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항상 세금을 주의 깊게 볼 수도 있고 이 세금의 잘못된 정책이 얼마만큼 이제 시장의 질서를 역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단순 국내적인 시각보다 이제 주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조세의 정책들이 잘못된 정책들이 얼마만큼 이제 부담을 주는 국가에 부담을 주는가에 대한 논점으로 이 논문을 준비하신 김병희 교수님 참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조세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원을 잘 고르게 배분해가지고 경제 안정화를 시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건데 이런 단기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인 아닌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이제 정부 알려서 이제 실질적인 소비자인 이제 구매자들이나 또는 이걸 거래하는 사람들이 부담 가지지 않게 또 경직되지 않게 정상적인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바라보는 시각점에서 이 논문은 참 좋은 논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토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조금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토론자들의 그 지적 사항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 정도만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듣고 저희 세 번째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많은 비판을 좀 의식을 했었는데 예상하고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셔서 얼떨떨합니다. 또 서혜자 교수님께서도 코멘트를 좀 듣고 싶었는데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쉬는 시간에. 예. 우선 이제 그 권원 교수님께서 보유세 이원화 이게 위헌 소지가 있고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어서 지금 위헌 소송 들어갔습니다. 일부 교수님하고 법학계에서요. 그래서 지금 아직 판결은 안 났는데 특히 이제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이제 공시 가격 결정은 조세의 그 항목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시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원래 급격히 올릴 때 자연적으로 세금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공시가격은 시행령상 멋대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완벽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위헌 소송이 이 소위 이제 세금자하고 100명 정도 모집이 되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찬성하고요. 그다음 이제 모형에서 이제 독립변수 이 관계는요, 저 약간 좀 생각이 나는데 그건 생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재원 교수님, 김성욱 교수님, 박병욱 교수님 이 세 분을 이제 함께해서 말씀드리면 거시경제 사이드에서 변수 선택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인구하고 금리 중요한 변수인데 성장에 있어서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RSK가 그거를 포함하면 당연히 좀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안 해본 게 아니라 해봤는데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재산세의 유의성이 조금 낮아지고 유의성이 없어지는 않고요. 설명력이 물론 전체적인 설명력은 좀 올라가는데 조금 포인트가 조금 엇갈리게 좀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컨대 1인당 GDP가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도 이제 이렇게 그룹핑해서 한번 따로 해봤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이게 이 차별화가 안 되게 나타나서 그냥 해봤는데 그냥 캔슬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우경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경제학적 아주 기초적인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OECD 일반화하고 우리나라 당연히 다르죠. 우리나라 이게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만 갖고 특별하게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실증 분석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고요. 그 다음 이제 조세 부담률하고 재산세 감세율의 가중공정성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비율 재산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것까지 이걸 넣었다가 또 다른 걸 넣었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나마 제일 완화된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3, 2.3 나온 건 뭐냐 이게 퍼센트포인트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2차적인 효과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마이너스 2.6%포인트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재산세 정도 올렸다가 재산세 1% 올렸다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 한 3%포인트 이렇게 추락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볼 때도 개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건 어차피 2차적인 간접 효과를 측정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런 식의 백데이터를 갖고 그대로 이것을 반영을 했다면 성장이 굉장히 둔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서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1차적인 효과 그러니까 재산세를 1%포인트 올리면 경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2%포인트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준 교수님, 박영민 교수님에게는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이것으로 3주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